삼국지 연희, 지은희,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73번째 이야기, 한중왕. 현덕이 한중의 왕이 되고 운장이 양양군을 빼앗다.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거느리고 야곡으로 물러갔다. 제갈량은 조조가 반드시 한중을 버리고 달아나리라 예상했다. 그래서 마초 등 여러 장수를 10여 곳으로 나누어 보내 불시에 습격하게 했다. 이리하여 조조는 오래 머무를 수 없었는데다 또다시 위연이 쏜 화살에 맞아 서둘러 철수하게 된 것이다. 삼군의 사기는 여지없이 떨어졌다. 전군이 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마초의 군사가 뒤쫓아왔다. 조조의 군사는 하나같이 기급을 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길을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새벽에 길을 떠 밤늦도록 쉬지 않고 행군했다. 곧장 경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한편 현덕은 유봉과 맹달, 왕평 등에게 상용 등 여러 고을을 빼앗으라고 했다. 신탐 등은 조조가 이미 한중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즉시 투항했다. 현덕은 백성들을 안정시킨 다음 전군에 큰 상을 내렸다. 사람들은 대단히 즐거워했다. 이리하여 무장수는 현덕을 황제로 추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감히 직접 아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갈군사에게 품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도 벌써부터 그럴 생각이었소. 즉시 법정 등을 이끌고 들어가 현덕을 뵙고 말했다. 지금 조조가 국권을 독단하고 있어 백성들은 주인을 잃고 허둥거리고 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천하가 다 알다시피 어질고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이제 이미 동천, 서천의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천명을 따르고 인망에 순응하여 황제로 즉위하소서. 그래야 명분도 바로 서고 말도 이치에 맞사옵니다. 역적을 토벌하는 일을 늦출 수 없사오니 제발 즉시 나를 받으소서. 현덕이 크게 놀라 말했다. 군사, 그런 말 마시오. 유비가 비록 한나라의 종친이기는 하나 바로 신하된 사람이요.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한나라에 반역하는 짓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지금 천하는 갈라지고 영웅은 다투어 일어나 각자가 한쪽씩 차지하고 있사옵니다. 천하에 재주 있고 덕망 있는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섬기는 것은 모두 명철한 군주에게 복종하여 공명을 세우려는 것이옵니다. 지금 주공께서 혐의를 피하여 의리만 지키려 하신다면 아마도 무사람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익히 생각하소서. 현덕이 말했다. 나에게 참남이 제위로 나가라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좋은 방도를 다시 상의해 봅시다. 여러 장수가 일제히 말했다. 주공께서 만일 줄곧 거절하신다면 많은 사람의 떡심이 풀릴 것이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평생 의를 근본으로 삼아오셨으므로 바로 황제가 되실 수 없으시다면 지금 형주와 양천 땅을 소유하고 계시니 우선 잠시 한중왕이 되소서. 현덕이 말했다. 그대들이 비록 나를 왕으로 추존하려 하지만 천자의 명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칭에 불과한 것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은 건도를 따라야 하옵니다. 평상시에 예법을 고집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다른 사람도 모두 임금이 되려고 하는 반에 형님은 바로 한왕조의 종파시니 한중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막바로 황제를 칭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이오? 현덕이 꾸짖었다. 너는 여러 말 말라.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권도를 쫓아 우선 한중왕 자리로 나가소서. 그런 다음 천자께 표주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현덕은 제3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다. 건한 24년 가을 7월 등극 의식을 위한 단을 면양에 쌓았다. 사방 구리를 5방으로 나누어 정기와 의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하가 순서대로 벌려선 가운데 허정과 법정이 현덕을 단상으로 모시었고 멸류관과 세수를 올렸다. 현덕은 남쪽을 향해 앉아 무관원의 절과 할애를 받고 한중왕이 되었다. 아들 유선을 왕세자로 세우고 허정을 태부로 삼았으며 법정을 상서령으로 삼았다. 제갈량은 군사가 되어 군사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총괄해 다스리게 했다.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은 5호 대장이 되었고 위원은 한중태수가 되었다. 그 밖의 사람들도 공적에 걸맞는 관직을 받았다. 현덕은 한중왕이 되자 즉시 표를 써서 천자께 가져다 올리라고 사람을 허도로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신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상장이 되고 삼군을 총독하며 밖에서 명을 받들고 있사오나 역적을 몰아내고 왕실을 바로잡지 못하여 오래도록 폐하의 하교가 능지되고 천하가 편한 날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 잠도 안 오고 고질이 된 듯 머리가 아프옵니다. 지난날 동탁이 화근을 만든 이후 흉한 무리가 멋대로 날뛰며 온 천하를 침해하고 박탈했으나 폐하의 성덕과 위엄에 힘입어 사람과 귀신이 함께 응하여 충이롭게 떨쳐 일어나 토벌하기도 하고 하늘이 벌을 내리기도 하여 역도들을 모두 죽이자 얼음이 녹듯 점점 소멸되었나이다. 그러나 유독 조조만은 오래도록 제거하지 못하여 국권을 거머쥐고 멋대로 휘두르므로 신은 전에 거기 장군 동승과 함께 조조를 토벌하려 도모했으나 일추진이 은밀하지 못하여 동승은 살해되고 신은 정처 없이 먼 곳을 떠돌게 되어 충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결국 조조는 더할 수 없이 흉역해져 국모를 살해하고 황자들을 독살했나이다. 비록 동지를 규합하여 힘을 다해 제거하려 했으나 나약하고 무기력하여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게 되니 늘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을까봐 자나깨나 탄식하며 날이 저물도록 두려워하고 위태로워하나이다. 이제 신의 묻동료는 옛날 서경우서의 구족의 질서를 바로잡아 돈독하게 우애를 펴고 묻 현명한 사람을 우익으로 삼는다 했는데 오제가 이어오면서 이러한 도를 없애지 않고 주는 이대를 거울 삼아 주의 왕족인 제의를 나란히 세워 진과 정의 보좌에 실질적으로 힘입었으며 고조께서도 등극하시자 자제를 왕으로 삼아 크게 구국을 열므로써 마침내 여씨 일족을 베어 죽이고 대통을 안정시켰다고 여기고 있나이다. 지금 조조는 고든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사람을 싫어하면서 실로 번다한 무리를 두고 못된 마음을 품은 채 찬탈하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종실은 이미 쇠약하고 종치는 자기가 없으므로 옛날 법식을 참작하여 임시로 권도에 따라 신을 대삼아 한중왕으로 추대하려 했나이다. 신은 엎드려 스스로 삼성에 보건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한쪽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지은 죄 이미 넘쳐나는데 다시 높은 위를 덧붙여 죄와 비방을 무겁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으나 굴려는 신을 핍박하고 의로써 독촉했나이다. 신이 물러나 생각하건대 역적을 효수하지 않으면 국난은 그치지 않고 종묘는 위태로우며 사직은 무너질 터이니 신은 책임지고 분골쇄신해야 할 죄를 지고 있나이다. 만일 권도를 따라 성조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비록 물불도 가리지 않을 것인데 감히 아니란 생각에 빠져 후회를 막으려 하겠나이까. 그래서 즉시 중의에 순응하여 인수를 받고 국위를 높였나이다. 우러러 자기를 생각하건대 위치가 높으면 은총도 두터운 것이므로 은혜에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하려 하니 걱정도 깊고 책임도 무거워 두렵기가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나이다. 힘을 다해 성심껏 받들고 육사를 장려하며 군의를 거느리고 하늘과 시대에 순응하여 흉한 역적을 박멸하고 사직을 편안히 하여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삼가절하며 글을 올리나이다. 표문이 허도에 도착했다. 업성에 있던 조조는 현덕이 스스로 한중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노에 말했다. 자리나 짜던 하찮은 놈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내 맹세코 죽이리라.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전국의 군사를 몽땅 일으켜라. 양천으로 가서 한중왕과 자웅을 겨루겠다. 한 사람이 반열에서 나와 간했다. 대왕, 한때의 노여움 때문에 몸소 수고롭게 먼 길로 정보를 떠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활에 화살을 먹일 필요도 없이 유비는 촉에서 저절로 그 활을 입게 될 것이옵니다. 그의 군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소서. 한 장수만 보내 정벌해도 즉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조가 보니 그는 바로 사마이였다. 조조는 기뻐하며 물었다. 중달,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가? 사마이가 말했다. 강동의 송건인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가 다시 몰래 데려갔고 유비가 또 형주를 점거한 채 돌려주지 않자 피차가 원망하며 이를 갈고 있사옵니다. 이제 한 능변가에게 편지를 가지고 동으로 가서 송건을 달래라 하소서.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빼앗게 하면 유비는 반드시 양천의 군사를 몰고 나와 형주를 구하려 할 터이니 그때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공격하시면 유비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되어 반드시 위태로운 형편에 빠질 것이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편지를 써서 만총을 사자로 삼아 보냈다. 만총은 송건을 만나기 위해 밤을 도와 강동으로 갔다. 송건은 만총이 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모사들과 상의했다. 장소가 나서서 말했다. 위와 오는 본래 원수진 일이 없사옵니다. 전에 제갈량의 말을 들었다가 양가는 몇 년째 전쟁을 계속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사옵니다. 지금 만백령은 분명 강화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일 터이니 예를 다해 영접하소서. 송건은 그 말을 따랐다.
여러 모사가 만총을 영접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마치자 손권은 만총을 국빈을 대하는 예인 빌례로 대했다. 만총은 조조의 편지를 올리며 말했다. 오왕위는 원래부터 원수진 일이 없사옵니다. 모든 일은 유비 때문에 틈이 벌어져 생긴 것이옵니다. 위왕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장군께서 형주로 징격하시면 위왕께서는 한천으로 쳐내려오셔서 앞뒤에서 협공하여 유비군을 무찌른 다음 그 땅을 위왕과 나눠 갖고 맹세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는 것이옵니다. 손권은 편지를 읽은 다음 연회를 베풀고 만총을 대접했으며 편히 쉬라고 객관으로 돌려보냈다. 손권이 여러 모사와 상의했다. 고홍이 말했다. 비록 회유하려는 말이기는 하나 예의를 잃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제 만총을 돌려보내 조조와 앞뒤에서 공격하기로 약속을 하는 한편 사람을 강 건너로 보내 문장의 동정을 알아본 다음 공격해야 할 것이옵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제가 듣자니 문장은 형주로 온 뒤 유비가 아내를 얻어주어 먼저 아들을 낳고 다음에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딸이 아직 어려 정혼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제가 가서 주공의 세자와 혼인을 하자고 청해 보겠사옵니다. 만일 운장이 기꺼이 허락한다면 즉시 운장과 계책을 의논해 함께 조조를 무찌르고 만일 운장이 내키지 않아 한다면 조조를 도와 형주를 빼앗소서. 손권은 그 계책을 썼다. 먼저 만총을 허도로 돌려보내고 바로 제갈근을 사자로 삼아 형주로 보냈다. 제갈근은 성 안으로 들어가 관우를 만났다. 예를 마치자 관우가 말했다. 자유가 무슨 일로 오셨어? 제갈근이 말했다. 양가의 화친을 위해 특별히 왔소이다. 우리 주인 오욱의 아들 한 분이 계신데 매우 총명하옵니다. 듣자니 장군께 따님 한 분이 계시다 하여 특별히 청혼을 하러 왔소이다. 양가가 혼사를 맺고 힘을 합쳐 조조를 무찌른다면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군우께서는 생각해보소서. 관우가 퍼르르 크게 성을 내며 말했다. 범의 딸을 어찌 걔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느냐. 내 아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당장 내 목을 쳤을 것이다. 다시는 여러 말 말라. 즉시 좌우를 불러 쫓아내었다. 제갈근은 머리를 쌓안고 도망치듯 돌아왔다. 오우를 뵙자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고했다. 손권이 크게 노해 말했다. 어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즉시 장소 등 문무관원을 불러 형주를 공격할 방책을 의논했다. 보즐이 말했다. 조조는 오랫동안 한나라를 찬탈하려 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유비뿐이옵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 오에게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칠하는 것은 재앙을 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옵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 역시 형주를 뺏으려 벼른 지 오래였소. 보즐이 말했다. 지금 조이는 이미 양양 번성에 군사를 둔치고 있고 또한 장강 같은 요충도 없으니 육로로 형주를 공격할 수 있는데 어째서 공격하지 않고 주공께 군사를 출동시키라고 하겠나이까? 이것만 보아도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허도로 사자를 보내 조조에게 조인이 육로로 먼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공격하게 하소서. 그러면 운장은 반드시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번성을 공격할 것이옵니다. 만일 운장이 움직이거든 주공께서 한 장수를 몰래 보내 공격하면 일거에 형주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손권은 그 의견을 따랐다. 즉시 사자를 강 건너 조조에게로 보내 편지를 전하게 하고 이에 관한 일을 말하게 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사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즉시 만총을 번성으로 파견하여 참모관으로 조인을 도와 군사 출동을 상의하게 하는 한편 동으로 통문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수로를 타고 형주를 공격하라고 했다. 한편 한중왕은 위원에게 군마를 총독하며 동천을 지키게 하고 즉시 백관을 거느리고 성도로 돌아왔다. 관리를 보내 궁정을 짓고 또한 역관을 설치하게 했는데 성도에서 백수까지 400여 곳의 역관과 정우를 세웠다. 또 많은 군량과 말먹이를 비축하고 많은 무기를 조성하며 중원 진격을 준비했다. 염탐꾼은 조조가 동호와 손잡고 형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탐지하자 즉시 서촉으로 급보를 띄웠다. 한중왕은 황급히 제갈량을 불러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조조가 반드시 이런 계책을 쓰리라 짐작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오해는 모사가 극히 많으니 반드시 조조에게 조인이 먼저 군사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옵니다. 한중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즉시 사자를 보내 운장에게 광고를 전하소서. 먼저 군사를 일으켜 번성을 공격하여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 자연히 와해될 것이옵니다. 한중왕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전부 삼아 비실을 사자로 삼아 고명을 받들고 형주로 가게 했다. 관우는 성 밖으로 나와 비실을 맞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공청에 도착하여 예를 마치자 관우가 물었다. 한중왕께서는 나를 무슨 벼슬에 봉하셨소? 비시가 말했다. 오호대장의 우두머리이옵니다. 누구와 누가 오호장이요? 관장군과 장장군, 조장군, 마장군, 황장군이 옵니다. 관우가 노에서 말했다. 익덕은 내 아우고 맹기는 대를 이어온 명문 출신이며 자령은 오랫동안 우리 형님을 따라다녔으니 내 아우나 진배 없어. 지위가 나와 같아도 괜찮지만 황충은 무엇이건대 감히 나와 반열을 같이 한단 말이오. 대장부는 끝내 노졸과 짝이 될 수 없소이다. 관우는 끝내 인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비시가 웃으면서 말했다. 장군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옵니다. 옛날 소아와 조참은 고조와 함께 거사를 했고 가장 친근했지만 한씨는 바로 초에서 망명해온 장수였소이다. 그러나 한씨는 왕이 되어 소아나 조참의 윗자리에 있었지만 소아나 조참이 이것 때문에 원망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이제 한중왕이 비록 5호장으로 봉했으나 장군과는 형제의 의가 있으므로 한 몸처럼 보고 있소. 장군이 바로 한중왕이고 한중왕이 바로 장군이요. 어찌 여느 사람들과 같겠소이까. 장군은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있으니 마땅히 기쁨과 걱정도 함께하고 화화복도 함께 누려야 할 것이요. 관우의 높낮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니 장군께서는 익히 생각하시기 바라오. 관우는 크게 깨달았다. 바로 2번 절하며 말했다. 내가 밟지 못했소. 조카가 일러주지 않았으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소이다. 즉시 절하고 인수를 받았다. 비시는 비로소 관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을 전했다. 관우는 명령을 받자 즉시 부사인과 미방을 선봉으로 삼아 먼저 일군을 거느리고 형주성 밖에 둔치게 하는 한편 성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정중하게 비시를 대접하고 있었다. 이경쯤이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성밖 영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사옵니다. 관우는 서둘러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성 밖으로 달려나가 보았다. 바로 부사인과 미방이 술을 마시던 막사 뒤에서 실화를 했고 그불은 화포로 옮겨붙어 온 영체를 진동시켰으며 무기와 군량 등을 모두 태웠다.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불을 껐다. 사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불은 잡혔다. 관우는 성으로 들어와서 부사인과 미방을 불러 꾸짖었다. 나는 너희 2 사람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군사를 출동시키기도 전에 먼저 그 많은 무기와 군량 등을 태웠으며 화포가 군사와 말들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일을 그르쳐 놓기나 하는 너희 2 사람을 무엇에 쓰겠느냐? 관우는 2 사람을 끌어내다 목 베어 죽이라고 호통쳤다. 비시가 고했다. 미처 출병도 하기 전에 대장부터 먼저 죽인다면 군에 이로울 것이 없으니 잠시 그들의 죄를 접어두소서. 관우는 노염이 가시지 않아 2 사람에게 호통쳤다. 내 비사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너희 2 사람의 목을 베었을 것이다. 즉시 무사를 불러 2 사람에게 각각 40대의 매를 치라고 했다. 그리고 선봉의 인수를 빼앗은 다음 벌로 미방은 남군을 지키고 부사인은 공안을 지키라 했다. 그리고 또 말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2가지 죄를 한꺼번에 다스리겠다. 2 사람은 창피한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예예하며 물러났다. 관우는 즉시 요하를 선봉으로 삼고 관평을 부장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중군을 거느리고 마량과 이적을 참모로 삼아 일동이 전진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호와의 아들 호반이 형주로 와서 관우에게 투항했다. 관우는 지난날 구해준 정을 생각하여 매우 사랑했다. 그래서 비시를 따라 서천으로 들어가서 한중왕을 뵙고 벼슬을 받으라고 했다. 비시는 관우와 작별하고 호반을 데리고 서촉으로 돌아갔다. 한편 관우는 이날 숫자 대기에 제사를 지내고 장중에서 선잠이 들었다. 갑자기 소만한 시꺼먼 멧돼지가 장중으로 뛰어들더니 곧장 자신의 발을 물었다. 관우는 크게 노에 칼을 뽑아 내리쳤다. 그 소리가 마치 포목을 찢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바로 꿈이었다. 그때까지도 왼발에 우리한 통증이 느껴졌다. 관우는 속으로 대단히 의욕스러워했다. 관평을 불러 꿈 이야기를 했다. 관평이 대답했다. 멧돼지 역시 용상이옵니다. 발을 문 것은 바로 승진한다는 뜻이옵니다. 의심하시거나 꺼리실 필요 없사옵니다. 관우는 묵관리를 장하에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며 무슨 징조냐고 물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도 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관우가 말했다. 대장부의 나이가 60에 가까우니 오늘 죽는다 해도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서촉에서 사자가 와서 한중왕의 교지를 전했다. 관우에게 전장군을 제수하고 절어를 갖고 형주 국군을 도독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관우가 명을 받는 절차를 마치자 모든 관원이 절하며 축하했다. 저령 꿈이 바로 이런 경사를 예고했던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관우는 마음속의 의욕을 털어버리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양양으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 전진했다. 이때 조이는 번성에 있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관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사옵니다. 조이는 크게 놀랐다. 굳게 지키며 나가 싸우지 않으려 했다. 부장 적원이 말했다. 지금 위왕께서는 장군께 동호와 약속을 하고 형주를 공격하라 하셨사옵니다. 이제 저들이 제 발로 죽으러 왔는데 무엇 때문에 피하시옵니까? 참모 만총이 간했다. 나는 평소부터 관우를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는 거세고 어기찰 뿐 아니라 지략도 있나이다. 가벼이 대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용맹한 장수 하우존이 말했다. 그것은 서생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어찌 물이 오면 흙으로 맞고 장수가 오면 군사가 맞는다는 말도 못 들으셨사옵니까? 우리 병사들은 편안히 앉아 힘을 기르면서 먼 길을 오느라 필요한 적을 맞았으니 간단히 이길 수 있사옵니다. 조이는 그 말을 따랐다. 만총에게 번성을 지키라 하고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관우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관우는 조조의 군사가 싸우러 온 것을 알고 관평과 유와 두 장수를 불렀다. 두 장수는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양군은 마주보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요하가 말을 타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적원이 나와서 맞았다. 두 장수는 그리 오래 싸우지 않았다. 요하는 거짓 패한 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적원이 뒤쫓으며 덮쳐들었다. 형주의 군사는 20리나 후퇴했다. 다음 날이다. 형주의 군사는 또 와서 싸움을 걸었다. 하우존과 적원이 일제히 나가 맞았다. 형주의 병사는 또 패에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는 또 20여리를 추격하며 덮쳐들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이 진동하면서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일제히 울려 펴졌다. 조이는 선발대에게 급히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뒤에서 관평과 유화가 쳐나왔다. 조조의 군사는 큰 혼란을 빚었다. 조이는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먼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양양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왔다. 성에서 몇 리쯤 떨어진 곳이었다. 화려한 깃발을 펄럭이며 관우가 칼을 비껴들고 말을 세운 채 갈 길을 막고 있었다. 조이는 놀라고 겁이 나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양양 옆길로 달아났다. 관우는 뒤쫓지 않았다. 잠시 후 하우존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관우를 보고 크게 노해 관우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단지 한합 관우의 칼이 번쩍하더니 달려들던 하우존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적원은 즉시 달아났다. 그러나 뒤쫓아간 관평이 단칼에 쳐 죽이고 기세를 몰아 추격하며 닥치는 대로 죽였다. 조조의 군사는 태반이 양강에 빠져 죽었다. 조이는 번성으로 물러가 지켰다. 관우는 양양성을 함락했다. 군사들에게 상을 주고 주민들을 어루만져 위로했다. 종군사마 왕보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일고의 양양을 함락하셨사옵니다. 조조의 군사가 비록 혼이 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동호의 여몽이 육구의 군사를 둔치고 늘 형주를 주워 삼키려 하고 있으니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형주를 공격하면 어찌하옵니까? 관우가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즉시 이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라. 장강 연안을 따라 230리 하나씩 높은 언덕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각 봉화대마다 10명의 군사를 두어 지키게 하되 만약 동호의 군사가 강을 건너오면 밤에는 불꽃,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올리게 하라. 내가 직접 가서 격퇴하겠다. 왕보가 말했다. 미방과 부사인이 두 요충을 지키고 있지만 힘을 다하지 않을 듯 싶사옵니다. 반드시 다른 한 사람에게 형주를 총독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관우가 말했다. 내가 이미 치중 반준을 보내 지키라 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왕보가 말했다. 반주는 평생 시샘이 많고 이속을 좋아하여 그런 임무를 맡기면 아니 되옵니다. 군전도독 양말관 조루를 대신 보내도록 하소서. 조루는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정직하니 만일 이 사람을 임용한다면 만에 하나 실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관우가 말했다. 나도 평소부터 반준의 사람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정해보냈으니
다시 바꿀 필요는 없다. 조르는 지금 군량과 말먹이를 맡고 있으니 이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너는 쓸데없는 의심은 말고 봉화대나 싸우러 가도록 하라. 왕보는 불만스러워하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갔다. 관우는 양강을 건너 번성을 치기 위해 관평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한편 조이는 2명의 장수를 꺾이고 번성으로 물러나 지키면서 만총에게 말했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싸움을 지고 장수를 죽이고 양양마저 잃었으니 어쩌면 좋소. 만총이 말했다. 관우는 범 같은 장수인데다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니 가벼이 대적해서는 아니되옵니다. 굳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려고 강을 건너오고 있사옵니다. 조이는 크게 놀랐다. 만총이 말했다. 굳게 지키기만 하소서. 부하 장수 여상이 분격하여 말했다. 저에게 군사 몇 천 명만 빌려주소서. 당장 쳐들어오는 적군을 양강 속에 처박겠사옵니다. 만총이 간했다. 아니 되옵니다. 여상이 노해서 말했다. 당신 문관들의 말대로 굳게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적을 물리치겠소? 병법에 이르기를 적군이 반쯤 강을 건너왔을 때 공격하라 했는데 어찌 이 말도 듣지 못했소? 지금 관우의 군사가 양강을 반쯤 건너오고 있는데 어찌 공격하지 않겠소? 만일 적군이 성 밑으로 다가와 해자가로 몰려들면 당해내기 어렵게 되옵니다. 조이는 즉시 2,000명의 군사를 여상에게 주고 번성을 나가 맞아 싸우라고 했다. 여상은 강가로 나왔다. 전면에서 화려한 깃발들이 열리더니 관우가 칼을 비껴들고 말을 몰고 나왔다. 여상은 즉시 맞아 싸우려 했다. 뒤에 있던 군사들이 위풍당당한 관우를 보더니 싸우지도 않고 먼저 달아났다. 여상이 멈추라고 호통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관우는 마구 죽이며 밀고 들어왔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기병과 보병이 반수 이상 죽었다. 패장군은 번성으로 쫓겨 들어갔다. 조이는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사자는 밤을 도와 장안으로 가서 조조에게 편지를 올리고 말했다. 관우가 양양을 함락하고 지금 번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어 사태가 매우 위급하옵니다. 바라오니 대장을 파견하여 구원해 주소서. 조조가 부하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가서 번성의 포위를 풀어주어라. 그 장수가 대답하며 나왔다. 여럿이 보니 바로 우금이었다. 우금이 말했다. 선봉장 한 사람을 구해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해주소서. 조조가 다시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누가 선봉이 되겠느냐? 한 사람이 분연히 나서며 말했다. 제가 견마지로를 다해 관우를 사로잡아다가 휘하에 바치겠사옵니다. 조조가 보고 크게 기뻐했다. 바로 미처 동호가 와서 틈을 노리기도 전에 먼저 위군의 증파를 다시 보게 되느나 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유비가 서주목이 되고 예주목이 된 것은 조조가 천자의 명을 빌려서 준 것이고 형주목이 된 것은 손권이 거짓으로 표주한 것이며 익주목이 된 것은 유비가 자신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에게 준 것을 조조가 준 것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역적이 준 것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유비가 좌장군 의성정우가 된 것은 천자가 준 자기지만 그가 한중왕이 된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준 자기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 준 자기를 천자가 준 자기와 다를 것이 없게 여기는 것은 유비가 역적을 토벌할 수 있게 된다면 천자가 분명히 내리고 싶어 했을 자기이기 때문이다. 헌제에게 표주하는 그래서 동승과 함께 밀조를 받았다고 칭했고 왕위를 받고 나서 즉시 관우에게 북쪽의 번성을 치게 한 것을 보면 대의가 분명하고 1월처럼 밝음으로 강목에서도 유비가 익주목이 되고 한중왕을 칭한 것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조조는 공이라 칭하고 왕이라 칭하고 자손이 또한 추존하여 황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호칭을 천하는 따라 부르지 않았고 한때의 호칭을 후세도 따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천하 후세는 조조를 공이라고도 왕이라고도 황제라고도 하지 않고 곧장 도정놈이라고 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관우가 한수정우가 되고 또 전장군이 된 것은 한나라가 준 자기이지만 천하가 시비하지 않았고 한때의 자기지만 후세에도 시비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당시 후가 되고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다.
이로 보면 자기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보다 어찌 벼슬을 중히 여기겠느냐.